안녕하십니까. 강릉 보현사 지정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 특강을 맡은 경동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대면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보현사 지정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릉 보현사 지정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보현사의 간략한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정건축문화유산의 용어 정의, 사실 지정건축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용어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현사는 낭원대사께서 중창을 한 이후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낭원대사와 관련해서 보현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금 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현사의 지정건축문화유산, 이렇게 해서 보현사에 관련된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요. 결국은 그 보현사의 지정건축문화유산은 보현사 대웅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보현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뭐 썩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를 모르는 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홍익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전통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논문은 조선시대 가명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요. 현재 저는 그 경동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로 98년부터 재직을 하고 있고요. 뭐 특이사항이라면은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회 일을 갖다가 200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제가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돼 가지고 2006년 낙산사 산불 이후에 제가 이제 위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도 한 6년간 이렇게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보현사의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현사는 강릉의 대표적인 산중가람입니다. 산중사찰로 이 보현사의 원래 이름은 뭐 지장사, 지장선원, 지장암 등으로도 불렸고요. 이 또 중창을 한 낭원대사의 속가명이 김계청이거든요. 그래서 계청사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와 같은 유서 깊은 고찰입니다. 지금 현재 안에 보면은 낭원대사 오진탑비와 오진탑이 있어서 낭원대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낭원대사는 이 신라말에 신라선종 구산섬 오교 구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산선문 중에 사굴산문, 즉 굴산사를 개창한 범일국사의 제자입니다. 범일국사께서 이제 중국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인데 이 낭원대사는
바로 옆에서 중국을 가지 않고 계속 이 열반하실 때까지 같이 모셨던, 그래서 사법 제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원대사 계청이 중창한, 중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머물러 살기, 주석을 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장선언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현사라는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한 18세기 중기 이후에부터는 보현사라는 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보면은 보현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가 이제 한송사거든요. 그래서 설화에 따르면은 이 배를 타고 온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이 한송사 한 사찰에 머물 수가 없어서 뭐 화를 쏘아서 이제 도착한 곳에다가 보현사를 짓고 머물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설화로만 나돌았는데요. 1831년에 이 지금 그 보현사 대웅전을 갖다가 중창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창했을 때의 상량문에 보면은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당시에 이 강릉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설화를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현사 내에는 6개의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낭원대사 오진탑하고 오진탑비, 그리고 도유형 문화재로 지정된 석조 아미타 삼존 불상 및 복장 유물, 그리고 목조 문수보살 좌상 및 복장 유물, 보물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문화재 자료인 소조보살 좌상, 그리고 오늘 강의의 제일 주안점이 될 수 있는 이 보현사 대웅보전. 이 보현사 대웅전은 그 문화재 자료 제 37호로 지정이 됐는데 얼마 전에 도유형 문화재로 성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를 하면서 보현사에 대한 이야기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정 건축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용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정 건축 문화유산, 이게 지정이라는 이야기, 건축 문화유산 조금 어색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은 좀 복합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중에서 건축에 국한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지정이라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에 국한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정 건축 문화유산, 사실 그러면은 이 보현사 내에서는 대웅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새 이제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 뭐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유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 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신적, 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것을 다 이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의미로는 이제 문화유산과 관련된 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도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그래서 좀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유산 중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에 국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는 문화자원 속에 또 포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의미에서 보는 게 이제 역사 문화 자원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문화재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희소성과 보존 가치가 있어서 지정이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유산은 이를 다 둘러싼 것에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 관리되거나 개성 발전시켜야 될 잠재적 문화재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 문화자원은 그보다 더 큰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들어가서 그러면 문화재가 무엇인가? 정의가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재가 어떤 면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자신들의 재산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조금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 아니냐, 그런 법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가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관련된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는 1961년 10월 2일 날 이게 공포를 하고 62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에 그 정의항에 보면은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다. 상당히 좀 함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이 나오고요, 조례 규칙들이 나와서 이걸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유네스코 협약 제1조에 규정한 문화재 정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1개 정도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자꾸 이제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이제 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문화재 특성에 따라서 나와 있는 분류인데, 이건 조금 용어가 익숙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유형 문화재가 있고요, 무형 문화재, 그 다음에 기념물, 민속 문화재가 있는데, 민속 문화재는 이 관련된 분들께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민속 자료였다가 또 국가에서는 또 민속 자료보다 좀 더 센 개념으로 가져서 중요 민속 자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은 민속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완전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이렇게 한 게 가장 큰 카테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문화재는 크게 지정 주체에 따라서 국가 지정 문화재냐, 시도 지정 문화재냐,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는 한 7개 정도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보, 보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 무형 문화재, 그 다음에 이제 사적 명승, 천년 기념물, 이걸 통칭해서 기념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물 안에 사적, 명승, 천년 기념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민속 문화재, 이렇게 해서 7개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 그 다음에 보물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 이게 한자로 이렇게 병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무구가 뭐냐? 이게 무술할 때 쓴다는 그 무하고 그 도구할 때 그 구자입니다. 등의 이제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사적은 기념물 중에서 유적, 제사, 신앙, 정치, 국방, 산업, 교통, 토목, 교육, 사회산업, 사업, 분묘, 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명성은 기념물 중에서 경성지로서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강원도가 자연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의 상당수가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특징을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재들 중에서 명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념물, 그 다음에 국가무형문화재는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귀중한 자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보통 문화재위원회가 유형 파트와 무형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민속문화재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의식주, 생산, 생업, 교통, 운수, 통신, 교역, 사회생활, 신앙민속, 예능, 오락, 유의 등으로서 중요한 것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는 여기서 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시와 도에 대해서 이게 강릉시 하는 그 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도는 도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정문화재가 있고요. 시도지정문화재도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물 그리고 민속문화재로 나누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분류하지 않았던 문화재 자료라는 게 이 시도 문화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도지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 자료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이 문화재의 순위를 갖다 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가치 판단에서 보면은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재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보현사 대웅전도 문화재 자료 제37호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걸 성격을 해달라라고 해서 얼마 전에 도 유형문화재로 성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문화재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하고 시도등록문화재로 지금 이원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등록문화재 자체가 보현사하고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다라는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사찰.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이 198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요거는 또 조금 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하고 또 좀 다른 개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어서 좀 부담이 좀 크다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아마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이게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지정을 했다가 요즘 와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21년 금년 7월까지 조사해 보니까 97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전통사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비지정 문화재, 일반 동산 문화재, 매장 문화재, 이런 이제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지정되는 전 단계에 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향토 문화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광역시 특히 이제 서울, 전주, 부산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래유산 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권 행사하고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는데, 2000년 1월 12일 날, 문화재 보호구역을 비롯해서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검토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관련되는 현상 변경 행위는, 무조건, 이 건축 인허가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전문가의 영향 검토를 받도록 법제화되는데 이제 보통 세 사람의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법제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법제화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언제부터 관심이 있어졌냐면은 2009년 1월 12일 이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토지에 대한 모든 법률적 규제 사항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토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유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모든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게 문화재에 걸리는 집이구나, 땅이구나, 이렇게 돼서,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전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서 이 문화재 보호법, 그 중에서도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조금 수정을 하자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건축 인허가 이전에 이 현상 변경과 관련된 행위를 한번 검토를 받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왜 그랬냐면은 인허가를 받고 난 뒤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일이에요. 이 처리 기간이. 그래서 30일을 갖다가 경과하게 되면은 다시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인허가 이전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을 시군지자체에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나 시도 소속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걸 갖다가 기준을 공시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 이제 더 플러스하게 해놓은 거는 뭐냐면은 시군의 담당자 판단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가 이거는 오케이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문화재위원회나 청으로 올리질 않고 가결을 해주는, 그래서 통과시켜주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왕릉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 부분들이 이와 같은 조건을 악용이라고 하면은 악용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용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문화재청이나 도문화재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점점 바뀌어서 요즘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주상공 지역,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은 500m가 아니라 100m 이내로 대부분 줄여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추세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 보현사 주변에 문화재 허용 기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란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오진탑입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 이 보현사 오시는 분은 오진탑까지는 안 올라가시죠.
낭운대사 오진탑까지 올라가 보시면은 정말 그래도 산사의 분위기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반드시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지금 금강루 옆에 있는 탑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원대사하고 이제 보현사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앞에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 낭원대사라는 분은 사실은 이제 이 김계청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낭원대사에 대해서 강릉 김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보현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명주군왕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릉 김씨 문중 소유의 땅들이 일대에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일국사를 끝까지 보필했던 낭원대사이기 때문에 이 굴산사하고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 구산선문 중에 2개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주군왕릉도 잠깐 보고 바로 보현사 지정건축문화유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시대 불교가 교종하고 이제 우리가 선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교종이었다가 이제 선종 사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산선문 해서 이제 9개의 선종 가람이 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산문, 그래서 이제 도의선사가 이제 중국에서 사실은 선종을 배워서 우리나라로 가져오죠. 그래서 도의선사의 부도탑은 우리가 스님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부도탑은 지금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산문을 개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염거가 2대고 이제 보조 체징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림사를 이끌어 갔고요. 실상산문은 전북 남원의 실상사, 그 다음에 독리산문은 전남 곡성의 태안사, 사자산문이 이제 우리 이제 강원도에 있죠. 그래서 영월에 있는 사자산 흥령선원, 흥령사, 지금 이제 흥령선원지가 있고, 거기에는 그 옆에 이제 법흥사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윤 스님이 이제 개창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보현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굴산문은 강릉 굴산사, 그래서 범일국사께서 개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양산문은 경북 문경의 봉암사, 복림산문은 창원의 복림사, 성주산문은 충남 보령의 성주사, 수미산문은 황해도 해주의 광조사, 이렇게 해서 9개 산문이 개창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교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명주군왕릉은 강원도 기념물 제1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라 태종 무열왕의 6세손입니다. 그분이 이제 명주군왕으로 이제 이 봉해지는데요. 김주원이라는 분의 묘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785년에 선덕왕이 죽고 나서 왕으로 추대됐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홍수로 화백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대신에 김경신이라는 그 상대던 김경신이 이제 38대 원성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도피 비슷하게 강릉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원성왕이 명주 군왕으로 봉하고 강릉, 통천, 양양 해서 한 9개 시급을 다스리게끔 이렇게 돼서 이후에 이 강릉 김씨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조선 명종 때 후손인 김천경이라는 분에 의해서 복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의 묘가 보통 이렇게 좌우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이 형국이 또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좌측용 우베코가 아니라 꼭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꺾은 것 같은 그와 같은 형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왼쪽에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위쪽에서 이렇게 본 이 명주 군왕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때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해서 현지 조사를 갔었고 그때 문중 사람들하고 같이 이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무단으로 간 건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명주 군왕릉에서 바라본 이 좌양에서 이렇게 본 조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보이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데 좌측용은 있습니다만 우측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형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사 지정 건축문화유산 관련해서 건축문화유산이니까 우리 정각을 다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각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주차장에 가면은 보현사 종합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투시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정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보현사는 큰 사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형국에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비를 열심히 많이 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찰의 내에 있는 지정 건축 문화유산들, 건축 문화유산들은 여기에 있는 걸로 대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부도군입니다. 이게 산사로 올라가는 이런 길을 따라서 쭉 오시다 보면은 이게 포장이 돼 있어서 차 타고 오기 편한데 걸어오시기는 조금 불편합니다만은 그래도 산사의 분위기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길 왼쪽에 이와 같이 부도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님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주차장이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제일 가까운, 보통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주차장이고,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해우소라고 이야기하는 최신식, 이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축 위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지장선원 해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이 낭원대사 오진탑 B입니다. 보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보물에 지금 보면은 보물 몇 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호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호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번을 쓰지 않기로 돼 있다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오시다 보면은 이 왼쪽에 이제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공양관입니다. 그 위에 이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대방체인 보현당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밖에서 이렇게 차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 안에 담장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문인 이제 금강루가 있고요. 금강루에 이제 배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루를 통해서 누하 진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핵심이 되는, 대웅전. 현판에는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대방채. 이 대방채는, 이 부처님도 모셔놨지만은 생활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옛날로 치면 임법당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측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웅전을 보고 좌측, 대웅전에서 보면 우측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설선당하고 지장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하고 나란히 영산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보면은 이 지장전 옆으로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삼성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각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모구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구당과 이 삼성각 사이에 보면은 현문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일각 대문이 있거든요. 이 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낭원대사 오진탑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여기는 좀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려면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돌아서 밖으로 나가서 가셔야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각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동정각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건 옮겼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이 하천을 지나서 보면은 이 요사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사체는 이제 지금 이제 주변 그 정비공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요사체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따라서 올라가면서 지금 보현사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날 따라서 이제 구름도 좋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쭉 올라가면은 동해 바다까지 다 보이는 그와 같은 아주 정말 이곳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기 싫은 그와 같은 사찰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낭원대사 오진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람의 뭐 기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부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거처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계속 이제 수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걸식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여름 우기 동안 이게 바닥에 있던 이제 미생물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그걸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살생을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한거라고 지금 우리는 동한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한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숲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숲에서부터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오두막을 갖다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살아 생전에 기원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시설을 갖춘 그와 같은 사찰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신앙의 대상이 불상을 못 만들 시기가 한 500년 있었는데요. 5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무불상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대상이 주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 인도에서는 스투파라고 부르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건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건물을 다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만들므로 해서 불교가 계속 존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이제 아이러니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좀 제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다들 보셨을 건데요. 2014년도 사진입니다. 2014년도에 보현사 대웅전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우측에 추녀 밑에 이와 같이 보조 기둥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이게 거의 그 정사각형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지 않게 하려면 지붕을 아주 무겁게 눌러야 되는데 지붕을 무겁게 누르더라도 좀 도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돌면서 사실은 이제 훼손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국은 해체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드론도 띄워서 조사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금강루가 지금 이제 검은색 이제 기와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 청기와였습니다. 2014년도 이제 강릉에 폭설이 와서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울었습니다. 지붕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추녀 끝에다가 이게 이제 다 보조 기둥을 갖다가 받쳐놓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영산전의 모습입니다. 앞에 이제 기단이 지금 현재 모습하고도 다르고 상당히 좀 얕게 이렇게 있는데 마당을 그만큼 다 깎아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설선당 옆에 지금 이제 동정각이라는 종각이 있는데 그 자리가 옮겨온 자리입니다.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바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돌들도 이제 바닥도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절토를 해내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게 대웅전의 모습이고요. 2014년도 지금 해체 복원을 한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현사 대웅전의 가치는 상당히 이전에 이제 감춰졌던 보현사의 가치가 해체 발굴을 하면서 상량문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가치를 더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되어서 지금 현재는 도유형문화재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보수가 중창을 했었던 이후에 두 번 더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5년대 종각이 건립이 되고 쭉 해서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영산전 82년, 보현당 84년, 삼성각 88년, 금강루와 서별당 95년, 뭐 이렇게 이제 된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사찰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정비가 됐고,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웅전의 이제 건축 현황에 대해서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해체 복원되기 전에 대웅전의 모습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이 해체 복원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원부재를 그대로 가용하는 써서 지금 원부재를 쓴 곳은 단청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됐던 부재들은 지금 단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던 보현사가 금년 10월 28일 날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회의에서 도유형 문화재로 성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체 보수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이 대웅전의 가치는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걸로 보면은 한 9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배치도고요. 이와 같이 이제 보면은 우측에 이제 도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덧돌이와 덧석가래를 두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이 종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보가 없어서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틀을 짜서 올려서 요 부재들이 지붕부에 가구부를 다 지탱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좀 특징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덧석가래라든지 덧돌이를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강원도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붕의 하중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이 용마루의 높이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 종돌이가 하나 더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부재 보니까 거기에다 묵서명들이 막 사람 이름들이 써 있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갈모산방이 있던 곳에 판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카바를 해놓은, 카바라면 좀 합니다만은 감춰놓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추녀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 밑에서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아마 고려시대 때 거로 추정이 되고요. 또는 조선 초 정도, 그래서 여말선초 때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불상의 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각들이 발견이 됐고요. 우측에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이었던 상량문을 비롯한 관련된 이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현사의 문화재적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현사가 점점 더 이 지금 지장선언이 있는 그 밑에서부터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량문을 통해서 1831년에 중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나와 있던 뭐 제사를 모시고 하는 데 있어서 성군과 관련된 성녀들의 조직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오대산 사고를 지키던 그 성녀들이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 시대에 불교계에서 있었던 뭐 관련된 불사와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운영 체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 그리고 보수 과정에서 아까 이제 여러 차례 보셨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모습들이 다들 담겨져 있어서 기술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불교사 및 민속학적 가치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공포와 관련된 다포개 건축을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오늘은 이걸로 뭐 사실은 질문을 좀 받아야 됩니다만은 제가 너무 시간 배분을 조금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앞부분을 너무 좀 과도하게 길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현사 강릉 보현사 지정 건축 문화유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